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 맡은 주제는 우리나라 도시의 이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흔히 이제 도시 문제에 대해서 고민들 별로 많이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냥 교재와 전혀 상관없이 저를 보시면 됩니다. 교재 보시면 너무 졸려가지고요. 이제 시흥이라고 하는 도시가 또는 우리나라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겨났고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소래산을 보고 찍은 호족벌의 소래산 쪽을 보고 찍은 사진인데요. 네. 자, 여기는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기는 이제 양재천에서 타워 팰리스를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졸리시니까 제가 계속 퀴즈를 좀 낼게요. 서울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딜까요? 예, 이제 63 빌딩은 예전이셨고요. 최근에 LG 무슨 이상한 빌딩 그게 이제 최근에 제일 높아진 빌딩인데요. 그 전에 제일 높은 빌딩은 타워 팰리스였습니다. 이렇게 흔히 63 빌딩은 정말 아까 아침에 코카콜라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고층 빌딩의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실제로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층 빌딩 그러면 63 빌딩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도시가 이렇게 어린이들이 물장구 칠 수 있는 겨울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약간은 연출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름철에 실제로 강이 여기가 아니에요. 강은 저쪽인데 이건 어린이들 물놀이 하는 데서 찍은 사진인데 얼핏 보면 강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찍은 사진 같은데요. 어찌됐든지 여름에 이렇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5개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시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물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적절한 오픈 스페이스하고요. 이렇게 건물을 짓고 살아가는 공간이 조화가 되는 공간이 도시거든요. 이 도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오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시란 무엇인가? 도시란 지금 전부 시흥이라고 하는 도시에 사시는데요. 도시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는 도시의 환경 문제, 특히 생태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마지막으로 도시 생태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지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는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기 써 있는데요. 용마산에서 바라본 남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사진이 대략 언제 찍어진 사진일지를 한번 유추해 보시죠. 대략 언제 찍어진 사진처럼 보이세요? 최근 사진 같아 보이세요? 여기가 이제 제가 근무하는 남산에 이게 저희 학교가 이쪽에 있고 여기가 신라 호텔이잖아요. 그러면 대략 보시면 이게 뿌랭땅 백화점도 이쪽에 보이네요. 이게 언제 정도에 지어진 서울일까요? 언제 정도에? 80년대 또 88년쯤으로 생각이 되세요? 60년대. 예, 또 한번 60년대요, 선생님. 네, 또 60년대. 선생님은 너무 옛날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네, 또 아까 지금 60년대, 88년경 또 하나 한번 90년대, 88년이나 90년대나 거의 비슷한데 2000년대. 자, 이제 제가 수수께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경관 사진은 예전에 찍었던 필름을 가지고 지금 인화를 하면 이게 언제적 사진인지를 알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설악산의 옛날 이쁜 사진을 지금 봐도 지금 설악산이나 큰 차이가 없거든요. 물론 유심히 보면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그런데 도시는 이렇게 곳곳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적 사진인지를 바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풀어볼게요. 청계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게 2000년대는 아닌 걸 아실 수가 있어요. 90년대까지 이제 후퇴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90년대인지 아까 60년대인지 70년대인지를 아실 수 있는 방법은 여기가 어디죠? 이게 이제 무슨 천이냐면 갑자기 의정부에서 내려온 하천 이름이 뭐죠? 중랑천입니다. 중랑천인데 지금 중랑천에 가시면 막 운동시설 같은 게 잔뜩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운동시설도 전혀 없이 그냥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니까 90년대 중반 사진도 아닌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드리면요. 여기가 이제 그 무슨 동이더라? 어린이대공원 앞에 있는 중곡동인데요. 중곡동에 예전에는 단독주택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집 하나에 담장이 있고 한 그런 집들인데 지금 보시면 다 다가구 주택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다세대 다가구가 지어진 시기가 대략 언제인지 아세요?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은 그런 걸 봐가지고는 90년대 초반 정도에 찍어진 사진인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도 60년대 사진 같다고 하시는 분부터 예를 들면 2000년대 사진 같다라고 하시는 분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자연이 별로 없고 웬만큼 시가화가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서울에 예를 들면 중곡동이나 이런 데 시가화가 완료된 거가 한 80년대 초중반 정도에 집들 빽빽하게 다 들어서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시면 70년대에 서울 쪽에 사셨던 분들 내가 예전에 살던 동네도 그랬던 것 같고 90년대에도 그런 것 같고 2000년대에도 그런 것 같은 그러니까 이미 꽉 찬 도시예요. 더 이상 이제 인구 증가나 그런 거를 기대하기 어려운 도시거든요. 이제 도시가 이제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서울의 인구가 이렇게 여기 지금 중곡동까지 인구가 꽉 차게 된 거는 80년대 초반 정도 일이에요. 그렇게 70년대는 여기 논밭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제가 이 동네를 잘 아는 거가 할아버지가 이 동네 사셨었거든요. 어렸을 때. 이게 시골이었어요. 시골 같은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 도시가 꽉 차게 된 거는 지금 생각해 보면 산업화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산업화라고 하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졌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전에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프리카의 경제 수준하고 거의 비슷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명한 일화들 있잖아요. 왜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돼가지고 돈을 빌리러 서도계를 갔는데 그 아까 저 담당관님이 그러셨잖아요. 왜 우리가 하도 일제시대 때 혹독하게 당해가지고 아들아 이제 너는 그 다른 나라에 나라 뺏기지 말고 배고프게 살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너희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시골에서 소 팔고 예를 들면 땅 팔아가지고 자식을 공부시킨 이유잖아요. 그런데 그럴 돈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제를 이렇게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시드머니라는 게 종잣돈이 있어야 되는데 종잣돈이 없으니까 돈을 꾸러 간 거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 사실은 그 머나먼 독일 땅에 가가지고 간호사, 간호조무원 또는 광부로 있었던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취직을 못하니까 대학 졸업한 사람들도 시험을 치고 신체 검사 받아가지고 독일을 갔던 시절이잖아요. 얼마 전에 그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원복 교수님 그분이 형제가 6형제인가 그 중에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난 것처럼 가장 하여튼 출세를 하신 분은 이원복 교수님이세요. 그 위에 있는 형님 같은 경우는 취직이 안 돼가지고 독일에 광부를 나가려고 그랬는데 신체 검사에서 떨어지셔가지고 평생에 한이 드셨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하여튼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 구테타를 했든 뭘 했든 한 나라의 대통령이 거길 나갔는데 전부 감싸고 울었던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막상 대통령이 외국을 나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너무 열악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된 이제 책임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당신들의 후배에게는 이런 조금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하여튼 어찌됐든지 우리가 정말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심지어는 일본의 한일 배상금도 받았잖아요. 그게 이제 요즘에 우리 정신대 할머니들 또는 일제 때 징용 갔다가 탄광에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 돈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일반적이라면 당연히 개인 보상을 해 주셨어야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징용 가셔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자제분들한테 돈을 드려야 되고 정신대 문제 해결하고 그랬어야지 되는데 그 돈을 정부에서 착복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개인에게 뿌려주게 되면 푼돈으로 날아가게 되는데 결국은 그 돈을 가지고 공장을 세우고 포항제철 같은 거 세워가지고 산업화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이 시흥이 없어지게 된 시흥의 원래 그 영등포나 그런 게 없어지게 된 배경 60년대 후반에 그것도 결국은 서울의 넓은 땅에
구로공단 같은 공단을 져가지고 그 와이셔츠를 만들어서 팔아야지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는 게 바로 산업화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제가 그 이야기가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돌아가긴 했는데요. 당시에 돈은 벌어야지 되는데 농업 기반으로 해가지고는 도저히 이 그 당시로 보면 3천만인데 3천만을 먹여 살릴 수가 없으니까 국가의 경제의 축을 확 바꿔버렸거든요. 1차 산업, 농업 기반 사회에서 공업 기반 사회로 바꿨어요. 근데 그게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농업 기반 사회에서 공업 기반 사회로 바꾸게 되면 사람이 농촌에서 사는 게 아니라 도시에 살아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60년대 말부터 80년대까지 어마어마한 인구가 이촌양도를 했어요. 도시로 몰려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찌됐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운 좋게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하고 거의 비슷한 경제 수준이 지금은 우리나라가 경제 수준이 세계적으로 몇 위 정도 되죠? 환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면 대략 한 10위 정도 되죠. 13위에서 9위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우리나라 환율이 이제 좀 괜찮아지면 조금 괜찮아졌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니까 100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100등을 넘어선 거거든요. 이렇게 전 세계 한 150개 국가 정도가 있는데 한 130위 정도 하던 나라가 갑자기 10위권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을 했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런 엄청난 거대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양적 성장 위주의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치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질은 나중 문제고 가난할 때는 맛있는 것보다는 일단 배부른 게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질은 나중 문제고 양적으로 성장을 해야지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에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길들여져 있어요. 과거에 이제 지금 선생님들 세대 기억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 코리안 타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 안 지키는 것이 한국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그 나쁜 습관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혹시 코리안 타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요즘은 할머니들끼리 약속을 해도 10분 어기면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옛날엔 1시간 어겨도 다 이해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별로 바쁘실 것 없으신 할머니들도 내 귀한 시간 그 10분을 어긴 것 때문에 싸우실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시간관념이 철저해졌거든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예전엔 농업 기반 사회니까 농사라는 건 내가 혼자 가가지고 아침에 뭐 10시에 일을 하든 9시에 일을 하든 주어진 일만큼만 하면 끝내게 되는 거니까 시간을 내 시간 내가 관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내 시간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데 양적 성장을 하려고 보면 기계가 가동이 돼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내 시간을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다른 시간에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코리안 타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1차 산업이 중심 산업일 땐 코리안 타임이 가능하지만 2차 산업이 중심 사회인 사회에서는 혼자만 사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지켜줘야지 다음 순서가 되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하여튼 부라고 하는 걸 가져다 줬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과연 부자가 되면 우리 허리띠 졸라매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뭐 안 되면 되게 하라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그렇게 돈을 벌면 다 정승처럼 쓸 줄 알았어요. 우리가 가진 돈을 귀하고 진짜 저 애국적으로도 좀 쓰고 사회에도 다 그렇게 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양적 성장 위주의 경제 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의식 수준이 돈을 버는 거에 너무 집착하게 된 거고 그게 모든 가치관을 다 지배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편의우선주의적인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 없던 시절엔 버스 정류장, 세정거장은 당연히 걸어 다녔어요. 선생님들 초등학교 다니실 때 생각하시면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가 그렇게 생활권에 있던 시절도 아니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1시간 걸어 다니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1시간 넘게 걸어 다니신 분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지금 만약에 초등학교 다니는 자제분한테 1시간을 걸어서 초등학교를 가라. 그것도 엄마가 데려다 주지도 않는데 아마 아동학대라고 신문에 날 거예요. 심지어는 대학생조차도 심한 경우는 한 10분 걸어가는 길도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하는 것들이 일반화되지 10분을 그냥 뭐 명상도 하고 좋은 애 그러고 이렇게 걷는 거는 제주도 올레길 걷는 건 가능한데 시내에서 10분 걸어가라고 하면 안 걸어 다니는 게 우리 세대예요. 왜냐면 시간이 돈이거든요. 시간이 돈인 물론 대학생들이나 뭐 초중고등학생한테 그게 어느 정도 돈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가 시간을 아주 돈처럼 아껴서 써야지 된다라는 거에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편의우선주의적인 생활.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택시나 버스나 뭐 하여튼 빠른 방법들을 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편의우선주의적인 생활이 우리한테 익숙해지게 되면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파생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파생되는 게 첫 번째는 국토나 도시 환경이 훼손이 됐어요. 예전 같으면 물 1리터면 그거가 양치하고 세수 다 하실 수 있으셨어요. 지금 아침에 나오실 때 샤워하신 선생님들 한 물 3리터 이상 쓰셨어요. 근데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시민 한 명이 물 1리터를 가지면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시고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를 쓰셨다라 그러면 지금은 그 물의 대여섯 배를 쓰셔도 부족한. 그러면 물을 그만큼 쓴다라고 하는 건 댐을 막아야 되고 강을 개발해야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빨리 다녀야 되니까 도로를 놔야 되고 철도를 놔야 되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생활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집도 예전에 비하면 깔끔하게 살았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알뜰하게 살았는지를 저 민속촌이나 이런 데 가시면 세 칸 집에 사셨잖아요. 세 칸 집에. 한 칸은 뭐죠? 부엌. 그러면 이렇게 칸이라는 건 기둥 사이가 칸이니까요. 나머지 두 칸을 가지고 방 하나를 가지고 이부자리를 펴면 침실, 손님이 와가지고 밥상을 내면 거실, 식구들끼리 밥을 먹으면 식당, 뭐 자제분이 불 켜놓고 공부하면 공부방. 그러니까 한 공간이 엄청나게 닭 있는 그러니까 공간을 콤팩트하게 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때요? 하루 종일 보일러를 켜놔도 애들 방이 따로 있어야 되고 식당이 따로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공간들이 다 다르잖아요. 서구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아침에 제가 그 뭐죠 독일의 그 클라인가르텐 안에 있는 오두막을 가보면 저 같은 사람 여기서 뭐 먹고 살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정도 규모예요. 좀 좁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초가 3칸보다는 조금 작지만 한 2칸 정도 되는 그런 집 정도의 규모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편의우선주의적인 생활,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다라고 하는 순간 훨씬 더 넓은 집에 그 다음에 주차장인 아파트 이런 것들을 막 선호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말씀들은 그렇게 하세요. 내 평생의 소원은 마당 있는 집에 살고 싶어 이렇게 말씀들은 하시지만 막상 그런 집 들여도 못 사세요. 고치고 뭐 잡초나고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셔가지고 특히 어르신들일수록 할머니들 이런 분들은 아파트 사시는 걸 너무 선호하세요. 편하시니까 냉난방 같은 거 따로 손 안 봐도 되시니까. 근데 그런 생활이 결국은 아파트 지려면 과거에 논이었던 곳, 산이었던 곳 다 헐어내고 아파트를 짓잖아요. 지금 우리 능곡지구도 마찬가지고 보금자리 주택 들어오는데도 다 예전에 논밭 산이었던 지역에 그걸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나 도시 생태계가 엄청나게 훼손이 됐어요. 그런데 그 훼손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무섭게 인식이 바뀌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 주로 이제 연세 드신 선생님들이시겠지만 시집이나 장가 오실 때 장가는 가는 건가요? 시집은 오는 거고요. 오시거나 가실 때 사셨던 장롱을 아직도 쓰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몇 분의 선생님은 계시네요. 아주 예외적인 분들이에요. 이런 선생님들 요즘에. 왜냐면 지금은 세간을 막 가지고 평생 쓰겠다라고 세간을 안 사세요. 왜냐면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사시면 그게 가능한데 아파트를 이렇게 몇 번 이사를 하시다 보면 집에다가 세간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한 세간도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할 때 가지고 오셨던 세간을 옛날 할머니들처럼 돌아가실 때까지 쓰는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선 거의 어려운 일이 돼버렸거든요. 또는 초등학교 때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초등학교 때 교과서 혹시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도 몇 분들은 이렇게 손을 드시던데 저도 없어요. 근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음악하고 미술 교과서 가지고 있어요. 그건 진짜 버리기가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데요. 왜 그러면 그걸 안 가지고 있을까요? 농촌에서만 사셨다라 그러면 초, 중, 고등학교 때 교과서를 다 가지고 계셔서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할머니 시집 오실 때 가지고 있던 장롱을 가지고 계셔도 상관없어요. 다 보관해 놓을 수 있으니까. 하다못해 광해라도 두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아파트라고 하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버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둔감해지는 거예요. 어머니들은 아직도 그걸 잘 못 버리시지만 자제분들은 가차없이 버려버리거든요.
멀쩡한데 그러니까 세간살이를 요즘엔 가구점에 안 가도 돼요. 잘 사는 동네 아파트 단지 트럭 들고 몇 바퀴만 돌면 식탁에서부터 뭐 장롱 한 세트를 딱 구비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농담이 아니잖아요. 다 아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버리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잖아요. 버리는 거에서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시화된 생활에 건물을 짓는 거에 엄청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단독주택을 헐고 2층짜리 집을 짓거나 뭐 5층짜리 집을 짓는 거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또는 70년대 아파트 헐고 15층짜리 아파트 짓는 거에 전혀 부담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 삶의 터전에 대한 애착이 예전만치 못한 거예요. 아까 장소성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진 애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생물에 대한 애라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필리아라 그래서 왜 개도 이뻐하고 꽃도 이뻐하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도 이뻐하고 식물들도 이뻐하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진 본성 중에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본성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억누르고 살다가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 같은 경우들은 이제 그런 것 좀 더 한번 잘해보자 이런 욕심을 가지신 선생님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애가 뭐가 있느냐면 장소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토포스필리아라고 하는 건데요. 장소에 대한 애정은 뭐냐면 고향 의식. 그다음에 예전 우리 집에 대한 사랑. 그다음에 또는 예전에 이제 데이트하실 때 꼭 지금의 현재 뭐 배우자가 아니셔도 상관없어요. 그 분들하고 데이트를 즐겼던 그런 공간들에 대한 애정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경험들 요즘 학생들은 거의 없는데 어디 지방에 멀리 갔다가 내가 사는 동네에 들어올 때 왠지 가슴이 뭉클한 그런 거, 또는 내가 이제 어디로 도시로 유학을 갔다가 이렇게 시골로 왔을 때 시골집을 봤을 때 그런 뭉클한 그런 거, 저는 그런 걸 좀 느껴봤었거든요. 전 여기 바로 옆에 수원이 제 고향인데요. 서울로 유학을 갔다가 뭐 유학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요. 아침 저녁으로 유학을 다니죠, 전철을 타고. 근데 이제 그게 귀찮으니까 학교 근처에서 뭐 어떻게 좀 친구 집에도 버티고 뭐 선배 하숙방에도 좀 버티고 그러다가 한 달쯤 있다가 집을 이렇게 딱 오잖아요. 그러면 멀리 수원 시내가 딱 보이면 갑자기 가슴이 뭐랄까 먹먹해지는 그런 것 있잖아요. 이게 장소에 대한 애정이거든요. 내가 소속돼 있는 장소에 대한 애정. 그런데 아까 제가 물건 버리는 것들,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 장소에 대한 애정도 같이 버려져요. 물건에 대한 애정이 없어진과 동시에. 그러니까 이제 시흥에 여기 사시다가 시흥에서 다른 데로 아침에 많이 이렇게 옮겨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우리가 내가 사는 공간이 꼭 내가 있어야지 되는 그런 공간이 아닌 거예요. 내가 편리하면 얼마든지 옮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환경이나 사물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게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렸을 때 보셨던 자연에 대한 애정하고 지금에 대한 애정이 많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철도를 놓잖아요. 그러면 공주나 이런 데 있는 유림들이 어떻게 그 험악한 거를 우리 동네를 지나가게 하고 뭐 지맥을 끊고 해가지고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유림들이 좀 센 동네로는 신장로도 못 내고 철도도 못 내고 그랬잖아요. 상대적으로 낙후된 그런 것들은 있는데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그 자기 지역이나 자연환경 훼손에 대해서 완고했던 우리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로 바뀌셨느냐면 특히 어르신들은요. 이렇게 보셔가지고 좀 동네가 한 2층 정도에 허름하면 아 이거 재개발을 안 하고 아직도 이런 동네를 지키고 있나라고 역으로 답답해하세요. 이거 확 다 뜯어내고 한 10층 정도 아파트 지면 동네가 시원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리고 농경재 비닐하우스나 이런 거 있는 것도 별로 낙후됐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 근처에 뭐 오래된 집 하나 헐고 4, 5층짜리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 동네가 막 이렇게 시끌시끌할 정도로 그런 문제인데 요즘 우리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담담해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게 어느 정도로 커졌느냐면 이건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바로 직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4대강 사업을 했잖아요. 4대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주요 젖줄이 되는 4개의 강을 전부 예를 들면 보도 막고 도로도 내고 해가지고 광을 환골탈태 발음이 좀 꼬여서 죄송한데요. 확 바꿔놓는 작업이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장소성이나 자연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시절이라 그러면 한계강을 바꾸는 것도 국민들이 찬성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엄청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국토 전반이 바뀌는 문제에 대해서 살기 좋아지나 봐. 그렇지. 도로는 좀 내야 되고 자전거 도로 내니까 좋고. 예전에 여기 뭐가 있었을까? 또는 혹시 이런 것 정도는 지켜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덤덤해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환경에 지금 국토와 도시 생태계 훼손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되게 무덤덤한 세대가 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엄청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됐어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폐해는 없을까?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미풍양속이나 정신세계가 황폐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면 빠른 것만큼 사실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게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부모 자식 간의 대화도 별로 안 하고요. 부부 간의 대화도 별로 안 하고요. 그런 것들이죠. 이웃 간의 대화도 안 하고. 그러니까 미풍양속이라 그러면 아주 극단적인 게 그런 게 있어요. 80년대 초반에 동경 같은 데서 이웃에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랬는데 뭐 한 일주일 후에 돌아가신 걸 발견을 했다 그러면 어머니들은 다 혀를 찼어요. 아니 세상에, 사람 사는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흉한 일이 있을까? 저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을 하셨거든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이웃에 이사 오면 떡도 돌리고 뭐 성냥 같은 것도 가져다 드리고, 혹시 혼자 사시는 분들 계시면 김장 동네 아주머니들 다 같이 하셔가지고 서로 나누고 이러는 것들이 보편화됐었거든요. 왜냐면 어머니들이 직장 생활 안 하고 다 그 동네에 계시니까 서로들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살던 우리 어머니 세대가 보면 저거는 세상도 아닌 거죠. 어떻게 혼자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일주일이 넘도록 동네에서 안 보이셨는데 저거를 모를까? 요즘 우리나라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못 느껴요. 우리가 잘못 사는 걸까? 잘 사는 걸까? 특히 도시 지역이라고 하는 데는 더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런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왕따 문제, 그게 과연 그 친구들의 문제일까요? 앞서 살았던 우리들이 급하게 사느라고 사람 사는 방법을 자식들한테 잘못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들이 맨날 경쟁적으로 살으니까 자식들도 경쟁적으로 사는 거고,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학교 가는 거가 모든 우리 사고의 100%가 돼버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 또는 우리가 이렇게 삶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미래는 괜찮을까라고 하는 고민 전혀 안 하거든요. 결국은 그게 더 나가게 되면 조국도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6.25 참전을 했다거나 베트남 참전을 하신 분들은 그게 좋은 전쟁이든 나쁜 전쟁이든 본인들이 가지는 자부심이 있어요. 이 나라는 우리가 구했다라든지,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결국은 내 친구나 우리들이 피 흘린 돈을 가지고 이런 거 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 내지는 그게 애국심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훨씬 잘 사는, 그 당시보다 지금 경제 순위로 보면 100단계 이상 상승을 한 요즘의 젊은이들한테 한번 그런 걸 물어보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북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친척 중에 미국에 누구 안 사시나? 나도 여차하면 뭐, 이게 별로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창피한 일도 아닌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우리가 사는 국토에 대한 애정도 없어요. 돈 좀 있으면 뭐 일본에 어디 온천 같은 데 가서 몸 좀 따뜻하게 녹이다 오면 좋은 거지 뭐. 우리나라는 어쩐지 좀 이게 분위기가 안 맞아,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주변에 많이 계세요. 같은 돈 가지면 다른 데 가서 쓰지 뭐 이런. 근데 결국 그렇게 살면 이거는 누가 지키죠? 우린 이미 그런 상태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풍양속, 주변에 배려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게 많이 없어졌거든요. 정신세계도 엄청나게 황폐화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청년 자살률이 2위인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그걸 그 사람들이 만들었을까요? 지금 20대들이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정신이 나약해져서 그랬을까요? 그 책임은 20대의 책임이 아니라 40대, 50대 부모님들의 책임인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자식들을. 그리고 우리는 워낙에 모질게 자랐으니까 부모는 이렇게 자랐는데 쟤는 왜 저렇게 나약할까라고 가슴을 치지만 결국은 그거를 우리가 물려준 것일 뿐 그 친구들의 잘못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특히 그게 우리나라의 도시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개발이 아니라 이제 관리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10층, 20층 되는 아파트를 계속 짓고 살 것인가?
어떻게 보면 신기루인데요.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허름한 주택이라도 집을 깔끔하게 리모델링해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을 바꿔야지 될 시기가 된 거거든요. 지금처럼 정말 경제적인 게 다 모든 걸 지배하는 시대일까? 나도 정말 그렇게 급하게 살아왔는데 내 자식한테도 똑같은 생각을 물려줘야지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한국처럼 이렇게 인구가 많은 사회는 어쩔 수 없어. 강해져야 돼. 근데 그 강함으로 인해서 우리 2세들은 과연 진짜 강한 자식들끼리 부딪혀가면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해 볼 시대가 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들이에요. 조금 이야기가 좀 한 슬라이드를 가지고 너무 커졌는데요.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우리 귀농, 귀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공기도 나빠요. 이웃 간의 사이도 안 좋아요. 맨날 바쁘게 사는 거에 저거 해요. 직장 뭐 몇 년씩 다녀도 별로 그 돈 되는 것도 없어요. 뭐 나중에 노후 문제 생각하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귀농 귀촌 하자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도시는 누가 지킬 건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이건 그냥 놔둬도 잘 굴러갈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자, 도시는 분명히 우리의 후손들도 살아가야 될 장소예요. 지금 우리도 살고 우리 조상도 살았지만 우리 후손들도 살아가야 될 곳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도시를 내가 어렸을 때 살 때 그때는 조금 인간미가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하면 난 혜택을 받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 자식들한테 그걸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럼 내 자식들이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을 때 걔도 내가 살았던 곳이 좋은 곳이니까 이렇게 관리해야 하고 물려줄 만한 그런 곳으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책임이 이제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볼게요. 아까 점심 먹고 잠깐 화장실에 갔더니 다른 방향이 아니면 뛰어간다라고 한들 문제가 해결될까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텔레비를 보니까 장인호 아가씨인가에 나왔던 여자 배우 있잖아요. 장서희인가요? 장서희 맞죠? 그 친구가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아가는 방향이 중요한 거지 속도가 중요한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야, 저 말 참 멋있는 말이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장서희 씨가 탤런트로 뜬 거가 30 이후에 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역 배우 출신이었는데 20대 때는 이렇게 배역을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리포터 이런 걸 많이 했었대요. 저는 리포터로 별로 본 기억이 없는데 그래서 30 이후에 그 인호 아가씨인가 그걸로 주연을 처음 했다 그러더라고요. 32인가.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중국에 가서 요즘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후배들한테 해주는 얘기가 물론 나도 20대 때는 내가 한참 떠야지 되는데 뜨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었지만 내가 가야지 되는 방향성만 제대로 있으면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거는 제 생각에 그런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 한라산 조사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한라산에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가 아니니까 그 정상 부분에 완전히 이제 제 키보다 몇 배 되는 숲속에 들어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GPS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같이 가셨던 선생님 지금 50 중반 정도이신 선생님이신데 자꾸 방향을 다른 쪽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처음에 쫓아갔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6명에서 모여가지고 다시 지도 보고 맞춰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그러니까 처음엔 일로 가면 등산로를 빨리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글로 내려갔던 건데요. 등산로로 가는 게 아니라 등산로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숲속으로 더 들어가는. 지금 보면 약간 편한 길이긴 한데 결국은 다시 돌아왔던 길을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거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장소희 씨 생각을 했거든요. 짧은 부분이지만 숲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제대로 정해서 가는 게 중요하지 빨리 가면 더 멀리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도 지금쯤엔 우리가 성장 그게 덜 중요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방향성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지 잘못된 방향으로 더 급히 진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걸 다시 되돌리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질 수가 있는 것들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하여튼 이런 문제를 한번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라고 하는 공간은 이게
이제 도시 할 때 도죠. 도읍도자에다가 저자시. 그러니까 도읍도를 이렇게 풀어서 보면 사람자의 언덕부자잖아요. 이렇게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언덕 같은 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게 도자예요. 시자는 저자니까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에 그대로 농축이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곳. 우리나라 법적 기준으로 보면 인구가 5만 이상이면 도시예요. 그런데 다만 5만 이상이 모여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무슨 경제 활동을 해야 되냐면 2차 산업 이상의 경제 활동을 20대 이상의 60% 이상이 종사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명 이상 많이 모여 사는 곳은 많죠. 농촌도. 하지만 절대 다수가 농업에 종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농촌이지 도시가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기준, 이게 이제 법적인 기준인데요. 실제로 도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루소 같은 사람들, 철학자잖아요. 이분은 도시는 인류 정신의 보금자리고 뭐 본체고 이렇게 상당히 형이상학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도시라는 건 사람이 살아가는 그 정신의 본체다. 그렇게 결국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것, 인류가 있다라고 하는 건 도시가 있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멈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분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1900년대 분이에요. 건축을 공부를 하셨는데 대학에 가셨다가 대학 교수들이 가르쳐 주는 거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독학하는 것보다 별로 잘하는 게 없다 그래가지고 자퇴를 하고 혼자 공부를 해가지고 성공을 하신 건축가예요. 건축가 겸 도시계획가인데 미국 분인데요. 근데 이분은 1960년대에 엄청난 저서를 많이 남겼는데 그게 지금도 스테디셀러예요. 많이는 안 팔리지만 뭐 역사와 도시 이런 책들인데요. 이분이 가지는 도시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독특해요. 도시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물이나 도로나 그런 게 아니다.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예술, 종교, 정치, 그게 도시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맞는 게 뭐냐면요. 인구 5만 이상의 군주둔지 거기에도 사람이 5만 이상이 살고 건물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는 군대지 도시가 아닌 거거든요. 그럼 명령 하나에 금세 옮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도시라고 하는 것은 서로 공유하는 문화나 종교나 예술이나 정치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섞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큰 집이나 도로나 뭐 많은 인구나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인 속성이 있어야지 돼요. 시흥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장소성, 장소애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왜냐하면 시흥이라는 거는 급조된 신도시잖아요. 역사는 1000년이 됐다라고 하지만 그때부터 시흥 지금까지 살아오는 사람들 별로 없고 결국은 시화공단이라고 하는 공업지역 또는 수도권의 이 편리한 교통 이것 때문에 많이들 와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원래 시흥에 정주의식을 가졌던 분들이 아니니까 정주의식이 없으면 언제든지 옮아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시흥만이 가지는 정치, 문화, 예술의 그 공동체적 속성은 뭘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지 돼요. 그러니까 조금 죄송한 얘기인데 아까 그 담당관님 말씀하실 때 시흥하고 안산을 헷갈린다라고 하는 것은 양 도시 다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양쪽 다 공업도시 같은 정체성이 있으니까 오이도가 시흥에 있든지 안산에 있든지 국민 절대 다수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쪽 어디에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두 곳의 정체성이 비슷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오이도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장수왕 이래로 그런 역사적인 정체성이 시흥에 꽉 박혀가지고 오이도 그러면 시흥을 떠올린다라 그러면 그것을 헷갈리는 사람은 공부를 안 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시사에 어두운 사람이거나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전체 시흥 시민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시흥만의 문화는 뭘까? 우리 시흥만의 정체성은 뭘까? 그런 면에서 사실은 지금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좀 계속 살면서 이웃 간에 우리들의 문화를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이 백년 정원학교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가지는 목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도시의 발달을 좀 잠깐 살펴보면요. 도시는 이제 원시촌락,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뭐 장수왕이나 그런 분들이 만들어놨던 그 촌락들, 농사를 짓는 그런 중심지, 그게 도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왕권이나 귀족의 권한이 강해지면 성곽을 쌓고 시민을 보호하거나 하는 그런 도시로 발달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성곽 도시가 많잖아요. 서울은 도성이라 그러고요. 이제 수원 같은 데 가면 그건 화성의 읍성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저 대구 같은 데는 좀 큰 도시는 부성이라 그랬거든요. 평양 부성, 대구 부성 그렇잖아요. 작은 건 읍성이고 그게 우리 조선 시대의 도시들이에요. 이렇게 성곽을 중심으로 해서 그건 조선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성곽 도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교통이 편해지니까 이제 더 이상 성곽을 가둘 필요 없이 성곽을 뜯어버렸어요. 교통이 모든 걸 지배하는 물류의 집산지, 경제의 집산지 이런 것들인데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던 이제 개방형 도시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개방형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분명히 시흥에 성곽 둘러놓고 안 사시잖아요. 이렇게 자동차만 있으면 다 다니는 그런 세계인데요. 우리나라는 개방 도시를 이미 넘어섰어요. 대한민국은 초개방형 도시예요. 초개방형 도시. 왜 그러느냐면 초개방형 도시는 산업사회 초기 때 만들어졌던 런던 같은 데가 그런 개방 도시 시작들이었어요. 초개방 도시. 지금은 이제 뉴욕 같은 도시가 대표적이거든요. 뉴욕 시민이 하루에 출퇴근하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시간적인 거리가 편도로. 예, 2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예요. 뉴욕 시민이 보통 출퇴근하는 거리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범위로 따지면 뉴욕 시민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뉴욕 시민이야라고 하는 뉴요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범위가 서울에서부터 어느 정도 거리까지 있을 것 같으세요? 네, 대구 정도까지예요. 대구 바운더리까지. 그 정도면 집에서 차를 가지고 전철역에 두고 초고속 전철을 타고 맨하탄으로 출근을 할 수 있을 만한 범위들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가능해요. 돈만 있으시면 내가 대전에 살면서 대전역에다가 차 세워놓고 지하철 타고 서울역까지 오면 1시간이면 오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1시간 반 안 되더라도 서울 도심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2시간 잡는다라 그러면 대구에서도 출퇴근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초개방형 도시예요. 그러면 이제 아직 우리는 그 초고속 전철 문화에는 아직 익숙지 않다라고 하는 전제로 보면 버스나 지하철이나 버스 이렇게 승용차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서울 시청까지 접근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대략 어딜 것 같으세요? 천안 또 경기도권은 대부분 다 속해요. 저 어디죠? 그 멀리 보면 춘천 권역까지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도권이라 그러면 예전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의 몇 개 도시, 시흥은 처음부터 수도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평택에서 천안까지가 수도권이 됐어요. 저쪽 어디죠? 지하철로 통하면 춘천까지가 수도권 권역이거든요. 이게 점점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의해 가지고 범위가 그 정도로 넓어진 거예요. 도시라고 하는 범위가. 그러니까 사실은 연천이나 이런 데 귀농해가지고 농사 짓는 분 수도권 시민인 거예요. 연천 군민이기도 하지만 수도권 시민인 거예요. 큰 이 뭐랄까 정체성에 문제가 별로 없어요. 의사소통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전체를 한번 살펴볼게요. 서울을 중심으로 선을 긋고 대전을 중심으로 대구를 중심으로 광주를 중심으로 선을 그어보면 우리나라는 오지가 없는 도시국가예요. 대한민국 전체가.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나 예전에 이제 한국 전쟁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제 없어요, 별로. 독일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한국을 연상을 하면 한국은 도시국가예요. 삼성이나 서울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업 같은 게 아주 활성화된 도시국가라고 생각을 했다가 몇 년 전에 이제 그 켄네백 선생님이라고 제가 아는 베를린 공대에 은퇴하신 선생님이신데요. 이분들은 저 독일도 옛날에 저 징병제가 있던 시절에 군대를 갔다 와야 됐던 세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좀 깊이 아세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서천하고 저 순천을 다녀오셨거든요. 그리고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본인은 한국이라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진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쬐끄만 도시국가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리고 서구에 알려진 것도 그 정도고요. 그런데 이제 DMZ 쪽을 갔다 오시고 서천 같은 데서부터 순천을 다녀오시더니 한국이 생각보다 큰 나라라고 하는 인식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에 국토 자원이 다양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도시국가의 범위를 벗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도시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다 도시예요. 온 국토가 도시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농촌에 사셔도 1시간이면
대형마트에 다 도착할 수 있는 거리들에 사세요. 그러니까 장날이라는 게 점점점 유명무실화되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자본이 집중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자,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외국하고 우리나라는 인구가 집중되는 패턴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외국은 산업혁명에 의해 가지고 인구가 집중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차 여기 그 말이 있나요? 이게 뒤에 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인구 집중이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도시화가 처음에 진행된 것은 산업화에 의해서 도시화가 안 됐어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도시화가 이루어졌어요. 광복이 되고 나고 6.25가 터지고 나니까 농촌 사회가 괴멸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작농대 지주 이런 계층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문제가 생겼거든요. 같은 계층 내에서도. 왜냐하면 이데올로기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 가지고, 그러면 우리 쪽에 살던 사람이 북쪽의 편을 들었던 사람들은 더 이상 농촌에 살 수가 없어요. 빨갱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으로 넘어가야지 됐어요. 똑같이 북에서는 남쪽 편을 들었던 사람들은 남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또는 미처 넘어오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더 이상 농촌에 살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내 이름을 숨길 수 있는 큰 도시로 가야 돼요. 작은 도시가 아니라. 그리고 아예 내 고향하고는 먼 곳으로. 그러니까 서울이나 대구나 부산 같은 도시들이 그래서 커진 거거든요. 산업 기반 없이 커지는 그런 도시를 우리는 가짜 도시라 해서 가도시화라 그래요. 그런데 그때쯤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군인들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 돈 빌려다가 경제를 바꾸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다행히 성공을 했어요. 그렇게 돼서 일어난 거가 이제 산업화, 인구 집중, 서구의 도시 패턴하고 같은 패턴이 돼가지고 우리 도시가 안정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가도시화가 안정화된 시기가 대략 언제냐면 1986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을 할 때쯤에 우리가 가도시에서 도시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86년이라는 시기가 우리 사회에서는 엄청 중요해요. 86년 앞뒤로 화장실이 틀려졌어요. 화장실이. 86년 앞뒤로 주거 방식이 많이 차이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86년 이전에 한번 예전의 도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동우물, 공동수도, 수도 전부 왜 우리 이렇게 깡통 해가지고 물지개로 나르는 그런 집들 많았거든요. 공중 화장실, 집집마다 화장실이 없어서 공동으로 쓰던 그런 데들이 있었어요. 도로 포장 등등, 학교 3부제 수업도 있었어요. 기억들 나시죠? 여기 아마 그 세대들이 많으실 텐데요. 근데 지금 학교 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3부제 수업을 할 때 한 반에 70명씩 3부제 수업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학교 가시면 한 35명도 안 되는 학급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저 중학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학생 수를 보고요. 왜냐면 저희 땐 70명씩 막 열 몇 반씩 있던 게 보통이었는데, 그런데 학생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많은데 이건 뭐지? 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쪽 공부를 하는데도 그거에 익숙지 못하겠더라고요. 자, 그 시점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과거의 대한민국하고 현대의 대한민국이 상당히 큰 차이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과거의 우리나라의 도시의 모습들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결과적으로 이 과정을 거치면서 6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70% 인구가 농촌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는 농경에 대한 유전자가 뼛속 깊이 박혀 있어요. 근데 그 후의 세대는 완전히 달라진 세대가 됐어요. 같은 시대를 같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 세대와 자식 세대가 이렇게까지 서로 의사소통이 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코리안 타임 시대를 경험을 했던 시대고, 여기는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는 세대가 우리 사회에 지금 공존하고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자, 2000년대는 지금 도시 인구가 90%예요, 이게. 그런데 실제로 아까 농촌에 산다고 그럼 도시 인구가 아니냐? 아니에요. 우리 사회는 농촌 인구조차도 도시 인구로 포함을 시켜야지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의 종로의 모습입니다. 이게 뭐죠? 이거 우리 보신각종 치는. 네. 그로부터 30년 후의 서울의 모습입니다. 예, 화신백화점이죠. 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전쟁을 겪었습니다. 이게 이제 왕창 허물어져 있고 나서 복구된 50년대 서울의 모습인데요. 이게 이제 서울시청, 이게 중앙청 다 기억나시죠? 이게 여의도로 이사 가기 전에 국회, 지금 서울시 의회가 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서울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명동성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상당히 좀 아늑한 그런 느낌이 들죠. 아까 신세계 말씀하셨던 요게 6.25 끝나고의 신세계의 모습입니다. 이게 삼양 저 어디죠? 지금의 성신여대 넘어가는 무슨 고개라고 그러죠? 미아리고개 넘어가는 그쪽에 전철 지하 아니 뭐죠? 전차가 다니던 시절의 모습입니다. 60년대의 서울이죠. 이게 이제 좀 익숙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그 당시에 저 삼양동 쪽에 이제 우리 흔히 달동네라는 동네가 다 이랬었죠. 많이 기억나시죠? 여기 이 당시 전빵이라 그래서 가면 콜라병 하나 갖다 주면 아이스 깨끼도 하나 주던. 그러고 나서 70년대 예전에 교과서에 막 소개가 됐던 3.1국가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 다 없어졌죠. 이제 이명박 대통령 되시면서 다 철거하고 도시를 좀 많이 바꿨습니다. 이 포니가 다니던 시절에 1970년대 서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씩 경제 성장을 하던 당시의 모습들이죠. 자, 이건 이제 80년대입니다. 이렇게 그 올림픽 할 때쯤에 서울시의 모습입니다. 지금 봐도 좀 촌스럽죠, 약간. 어떠세요? 정겨우세요? 네. 지금 현재의 서울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10년 단위로 도시가 엄청 바뀌는데 그걸 잘 못 느끼고 살아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죠? 이 아까 그 건물 헐고 직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둔감하거든요. 근데 그 경제 성장도 대단하지만 여기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들도 계시는데요, 어르신들이. 저는 더 대단한 게 그거 같아요. 이런 시대에 적응을 해서 살아가는 어르신들. 그 70대 80대 되시는 분들이 다른 분 도움 안 받고 지하철 자유롭게 타고 이러는 거 보면 어떤 이 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 우리나라의 원동력이 뭘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한 20, 30년 안에 경제 기반이 농업에서 공업으로 확 바뀌었어도 국민 전체가 한 그 1호선 전철 시대에서 지금 한 9호선 전철 시대가 돼도 별 불편 없이 다 전철 타고 다 생활하시는 그 원동력이 뭘 것 같으세요? 적응요. 네. 그러니까 적응이 가능한 원동력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엄청난 교육 효과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을 잘 만난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문맹이 거의 없잖아요. 교육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나서서 뭘 하려고 그래도 교육열 같은 게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게 성립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강한 국가가 어디 있어요. 예전엔 뭐 소 팔고 논 팔아 유학을 보냈는데 요즘은 새 시리즈로 나가잖아요. 무슨 펭귄 아빠 맞나요? 기러기 아빠 죄송합니다. 기러기 아빠에서부터 뭐 독수리 아빠까지 시리즈가 다양한 것처럼 그거 다 정말 교육열인데요.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이 그 유태인 다음으로 그런 것에 쏟는 에너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인구 20만 시절의 서울이에요. 정도전 선생이 만들었던 서울이고요. 이게 100만 시절의 서울이에요. 이렇게 여기 까만 게 서울이고 도시 외곽에 신촌, 용산, 영등포, 그러니까 공업도시, 군사도시, 주거도시를 새로 만들었던 지역의 일제시대거든요. 이랬던 도시가 지금 종로하고 중구하고 용산 1원만 서울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서울은 5분의 1의 지분이 있어요. 시흥시도 5분의 1의 지분이 있어요. 무슨 지분이냐면 여기만 서울이었다가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거는 경기도 고양시 지분이고요. 그러니까 옛날 고양군.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는 경기도 양주군 지분이고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강남, 송파, 광진, 강동 이건 경기도 광주군 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지분이 이쪽에 있어요. 구로, 금천, 관악, 동작, 서초 일원까지 요만큼이 경기도 시흥군이었어요 과거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시흥군청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다가 이게 안양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이사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를 하나씩 만들어주고 부모님이 재산 분배주 여기가 쫓겨오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시흥의 역사를 보면 그 부모님들 같다라는 느낌을 가졌다라는 게 그거거든요. 하여튼 5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계세요. 나중에 서울 이렇게 나눠지면 우리 유사는 서울시의 5분의 1이다라고 주장을 하셔도 누구도 아마 반대를 못 하실 거예요. 자, 참 이야기가 엉뚱한 대로 여기가 이제 250만 정도가 60년대까지 살았어요. 70년대 요 정도가 500만 인구가 살았어요.
80년대 요 정도 인구가 1000만 인구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시흥 같은 경우에는 한 7만 인구에서 30년 동안 40만 인구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엄청난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100만 인구에서 10년 후에 250만, 250만 인구에서 10년 후에 500만, 또 500만에서 10년 후에 1000만. 그게 80년대까지 인구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10만, 20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100만, 한 100만 내지 250만의 인구가 10년 만에 증가를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 당시 다행히 지방자치시대가 아니니까 5분의 1의 그 비용을 서울시에 헌납을 하고 전 국민의 세금이 서울시의 도로, 학교, 상하수도, 전기 놓는 데다 들어갈 정도로. 근데 다행히 그게 우리 경제 성장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우리가 괜찮았던 거예요. 거의 전쟁인 거죠. 이 정도로 도시를 만든다라는 거는. 근데 80년대 그 전쟁이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90년대 도시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시화. 1970년대 이후에 계속 만들어졌지만 광명, 과천, 성남, 그다음에 2000년대 들어서 판교 이쪽에 이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제 서울을 빼고 또 저기에 달려붙은 인구가 또 1000만이에요. 그러니까 1988년에 서울이 1000만 인구가 됐거든요. 그 이후로는 인구 증가가 안 돼요. 1990년대까지는 계속 답보 상태인데요. 1990년대를 넘어서면서 2000년대 되면서 또 10년 사이에 1000만의 인구가 요 둘레에 달려붙어 있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1000만, 지금 경기도 여기 1000만 조금 넘죠. 이제 한 1500만 되죠. 경기 인구가. 인천까지 포함하면 충분히 되거든요. 대한민국 인구의 2분의 1이 넘는 인구가 여기 몰려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북한이에요. 여기에서 그 북한 사람들 요즘 자주 얘기하는 장사정포를 쏘면 사격권이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를 위협을 하는 거가 뭐 불바다 그게 농담이 아니에요. 미사일을 안 쏴도 정말 여차하면 여기까지가 불바다가 될 수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김포나 저쪽 강화나 파주나 그런 데는 잘 안 가셨잖아요. 접경 지역이라 그래갖고 우리 하도 유교에 대한 그 뜨거운 기억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지금은 파주 신도시 여기서 한 10여 분만 차 타고 가시면 국경이에요. 국경이라 그러면 안 되죠. 휴전선이에요. 자, 결국은 우리나라에 있는 도시는 전 국토 면적이 13%예요. 그 안에 전 국민의 90% 이상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서울을 따지게 되면 서울은 전 국토 면적의 0.6%가 채 못 돼요. 605.7평방킬로미터인가 그렇거든요. 요 안에 1000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 4명 중에 1명이 1%가 안 되는 땅에 사는 거예요. 지금 이 경기도 일원에 있는 도시들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3%가 안 되는 땅이에요. 그 안에 서울을 포함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분의 1 이상이 사시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선생님들하고 저를 포함해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과밀하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도시 문제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 온 거예요. 지금까지. 자, 이건 이제 그 도시가 성장하는 배경들을 좀 보여드리고요. 도시는 수용력이라는 게 있어요. 한계 수용 능력. 한계 수용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집안 살림도 똑같아요. 밖에서 벌어 들어오는 돈이 있고 그거를 쓸 수 있어야지 집안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벌어오는 비용 대비 쓰는 비용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은 망하는 거잖아요. 도시도 똑같아요. 수용 능력을 초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지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시정부에서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공원을 만들고 녹지를 만들고 하면은 지탱 가능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00만의 인구 또는 1500만의 인구가 경기도에 사시는데 벌어들이는 세금을 가지고 지탱을 부양을 못하면 무너지는 거죠. 무너진다라는 건 결국은 우리의 산업 기반이 약화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뭐 1000만, 2500만 이렇게 수도권의 도시를 만들고 살았던 것은 계속 우리가 돈을 벌고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2차 산업이라는 건 물건 만들어 가지고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통 시절에 예를 들면 우리가 와이셔츠, 러닝셔츠 이런 거 만들어서 팔고요. 그 이후에 자동차 만들고 배 만들고 팔고 지금 이제 전자제품 만들고 핸드폰 만들어서 팔잖아요. 근데 그 다음엔 못 팔죠.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지금 우리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 민족 한 5000년 역사에 있어서 중국한테 큰 소리치고 산 지가 지금 불과 한 30년이에요. 맨날 잡혀 살았거든요. 중국한테. 근데 30년 좀 살고 나니까 최소한 중국보다는 잘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중국보다 계속 잘 살 수 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대통령은 밤잠이 안 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한 4천만이 넘는 인구를 20년 후에 어떻게 먹여 살릴 건데 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전 뭐 군사정부도 좋고 다 좋은데요. 예를 들면 박통이라 그러면 안 되나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기반을 닦아놨어요. 산업 기반을. 그걸 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때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중화학공업이라는 건. 전두환 대통령 때 사실은 전자하고 그런 거를 닦아놨었어요. 독재시대 때니까 가능하냐. 그걸 가지고 사실은 노태우, 뭐 김영삼 이후에 우리가 IMF를 겪긴 했지만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게 IT의 가장 기본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 대통령들은 이제 그만큼의 이제 물론 이제 독재 시대를 넘었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는 어려운데 그 이후에 과연 우리나라의 기반으로 투자가 된 게 뭐가 있을까요? 바이오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디자인. 그러면 지금 우리는 먹고 살아요. 그러면 우리의 후손들 20년 후에 후손들은 전자제품 아마 중국한테 지금도 밀리잖아요. 자동차, 조선. 우리 잘하는 게 뭐 있나요? 섬유? 이건 뭐 이미 밀렸고 뭐 먹고 살까요? 이제 식구도 준대는데 그런 생각하면 참 아찔해요. 진짜 우리는 산대는 건 결국 저축해놓고 미래에 뭐 먹고 살 건가와 관련된 부분인데 일본도 그 고민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지금 똑같이 이제 일정 성장까지는 같이 이렇게 조금 노력을 하면 되는데요. 딱 그 단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꺾어지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보면 요즘에 뭐 전자가 꺾어지고 자동차가 꺾어지고 되게 답답은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사실 우리가 우리 거울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다음에 뭐 하지? 중국 보면 저렇게 쫓아오는데 한 30년 중국한테 큰 소리 치고 살았는데 이제 앞으로 또 한 3, 400년 중국한테 꼼짝 못하고 살까봐 사실 그게 조금 걱정이 좀 돼요. 자, 그런데 하여튼 도시 한계 수용 능력이라는 건 경제력이 있으면 극복이 돼요. 그러니까 1층 집 짓고 살다가 많아지면 2층, 2층 집 짓고 4층 계속 우리 헐고 짓고 지금 한 20몇 층까지 짓고 살았죠. 이제 요즘 아파트 한 20몇 층 되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경제적인 게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차라리 달동네는 오히려 양호해요. 차라리 물통 2개 메고 가면 되거든요. 21층 물통 메고 한번 올라가시면 어떨까요? 기분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홍콩이 그랬거든요. 홍콩이 중국에 다시 반환되기 직전에 지금은 홍콩은 중국이긴 하지만 이원 체제예요. 완전히 다른 나라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던 것이 뭐냐면 중국으로 넘어간다라 그러니까 모든 경제적인 게 스톱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투자를 안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지금 한 20몇 층 아까 타워팰리스 같은 건물들이 하루아침에 슬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슬럼이 되냐면 일단 자본을 가진 사람이 캐나다나 이런 데로 빠져나가잖아요. 이렇게 그거 나가면서 파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억은 아니겠죠. 한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5억에 파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이 사람은 긴가민가 하면서도 샀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내가 마땅하게 경제력인 게 없으니까 관리비 같은 거 안 내니까 수돗물 끊어져. 엘리베이터 끊어져. 전기 제때 안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40층에 사는데 수돗물 끊어지고 전기 끊어지고 엘리베이터 운행 안 되면 차라리 달동네가 더 낫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방마다 분양을 해요. 중국 본토에서 넘어온 근로자들한테. 그 사람도 그걸 받아가지고요. 침대마다 분양을 해요. 엄청난 슬럼가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면. 우리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슬럼화가 된다는 건 대도시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노동이라도 할 수 있는 시장이 있는 근처의 아파트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경제가 돌아가니까 살았어요. 도시의 지속 가능성은 경제라는 것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이야기가 좀 무거운 데로 나가서 죄송한데요. 자, 지금까지 제가 도시라고 하는 문화, 도시라는 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도시의 환경의 특성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생태계라는 말 많이들 들으실 거예요. 생태계는 1930년대에 나온 말이에요. 35년에 텐슬리라고 하는 분이 만든 말인데요. 그러니까 뭐 푸른 물, 맑은 물, 푸른 숲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생명체가 있으면 그 생명체하고 주변 환경이 서로 주고받는 물질하고 에너지의 순환 관계, 이게 생태계예요. 되게 딱딱한 용어죠.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는 2개의 생태계가 있어요. 하나는 독립영양 생태계가 있고요. 하나는 종속영양 생태계가 있어요. 독립영양 생태계라는 것은 영양물질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숲, 바다. 사람이 상관 안 하면 오히려 도움이 돼요. 근데 지구상의 생태계는 그런 생태계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시라는 생태계가 있어요. 도시는
농촌에서 만약에 음식물이 안 들어온다. 도시 지탱 가능할까요?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는 건 아까 경제라고 하는 것하고 같이 돌아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도시 생태계는 전형적인 종속영양 생태계예요. 도시 생태계는 주변에 있는 자연이나 농촌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생태계예요. 도시 생태계는 그러니까 도시를 관리하는 도시계획이나 도시행정을 하는 분들은 도시는 철저하게 종속영양 생태계라는 거를 뼛속 깊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기억 못하는 순간 도시는 지속될 수가 없어요. 역사는 걸 많이 보여줘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면 바그다드에 있는 도시가 뭐죠? 이라크 같은 도시들이에요. 이라크는 세계 문명이 시작된 땅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그 전에 뭐 메소포타미아 이런 문명 전 세계에서 가장 고급 문명을 가장 먼저 만들어낸 나라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이라크는 얼마 전에 미국하고 싸워가지고도 했지만 이미 이라크는 석유가 없다라 그러면 아랍에 있는 아주 가난한 나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나라가 왜 저렇게 됐을까? 수많은 전쟁들,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몇 천 년간 해왔거든요. 그럼 쳐들어오는 적국이 주변에 있는 숲을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농경지를 황폐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가 범위가 넓어지지 않으면 그 도시를 지탱을 못하니까 또 정복 전쟁, 또 폐허, 또 정복 전쟁, 또 폐허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라크예요. 그리스도 마찬가지고요. 서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다행히 우리는 아직은 농촌이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2차 산업을 해가지고 외국에 뭘 판다라 그래도 농촌이 붕괴돼 버리면 그것도 사상 누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외국하고 무역하는 거 하는 걸 뭐라 그러죠? FTA 같은 거 많이 하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외국 눈치 봐가면서 틈틈이 막 농촌을 살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럼 보험금이에요. 농촌이 무너지면 도시도 지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농촌을 살려두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 생각은 정부만 하면 안 돼요. 시민들도 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값싼 외국 농산물이라고 무조건 선호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큰 돈을 주고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농촌 경제를 살려놔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미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산업화가 된 나라들이지만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 나라에서 농촌 기반을 살려놓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2차 대전 때 독일이 망하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도시 한복판에 있는 공원을 말에다가 쟁기 끌어가지고 개간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못 먹고 살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황까지 가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도시는 반드시 농촌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토지를 이용하는 걸 보면 보통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은 시가지가 60%, 녹지 이런 게 한 40%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 전반적인 적인데 시흥은 좀 틀려요. 시흥은 보시면 시가지가 29%, 녹지가 72%. 감탄할 만한 저거죠. 사실은 아까 지금 제가 도시 생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너무나 감사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먹여 살릴 수 있는 기반이 농촌 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돌려서 생각을 하면 시흥 분들은 이거 되게 불만 많으세요. 아니 수도권에 이 금싸라기 같은 땅을 왜 개발을 안 해? 우리가 무슨 죄졌어요? 왜 서울의 그 지속 가능성 또는 환경 문제를 위해 가지고 이만큼의 땅을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놔야 되지? 우리도 중구처럼 서울의 중구처럼 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국토 전체로 보면 어떨까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쉽지만. 자, 이게 이제 시흥의 토지 현황이고요. 지금 보라색으로 보이는 지역들, 노란색으로 이게 공단, 주거지, 약간 주거지, 상업지가 섞여 있는 데인데요. 거진 초록으로 보이는 것. 이게 시흥이 가진 장점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은 여기까지 가서 농사는 안 지으시잖아요. 다 요 생활권 범위 안에서 움직이시려고 하시잖아요. 자, 시흥의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혹시 맨땅 밟아보신 분 계세요? 선생님들 중에 흙길 포장 안 된 흙길 밟아보신 분 계세요? 계세요? 네, 부지런하시거나 아니면 특별한 직업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일 거예요. 왜냐면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80이신데요. 제가 모시고 안 나가면 1년 내 흙길을 밟아볼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계단과
아스팔트와 보도밖에는 다니실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보시면 이게 서울 전체인데요. 아까 서울이 60%가 사람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 개발한 땅이라 그랬잖아요. 토양 포장을 하면 완전히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땅이 48%, 그러니까 약 50%예요. 서울시 전체 면적의 50%는 비가 오면 땅으로 물이 못 들어가고 그냥 강으로 흘러가야 돼요. 나머지 한 10%도 적당히 포장된 땅이에요. 학교 운동장이나 그런 것처럼. 진짜 토양 포장이 안 된 건 한 44%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40%가 서울의 녹지인데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땅 중에 한 4% 정도만 그나마 잔디밭 정도 있고 나머진 완전히 포장된 땅이에요. 아스팔트든 건물이든. 그러면 먼지도 안 날리고 뭐 이 신발에 흙도 안 묻고 좋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이게 지금 서울의 포장된 땅의 모습이에요. 어떠세요? 제가 주요 직업이 저런 지도 그리는 게 제 주요 직업이에요. 그래서 시흥시도 사실은 그 도시계획하기 전에 시흥시 생태지도 그리고 하느라고 제가 사실은 시흥하고 인연을 맺었었는데요. 근데 시흥은 보시면 포장률이 서울에 비하면 훨씬 낮은 걸 아실 수 있어요. 아까 20 몇 프로였잖아요. 그런데 시흥도 보면 19%가 완전히 포장된대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데는 시흥도 비슷해요. 사는 공간은 거진 다 포장이 돼 있어요. 보세요. 사람 사는데 이게 생태지도인데도 보시면 어디가 시가지인지 아시겠죠? 초록은 오픈 녹지이고 이 갈색으로 돼 있는 데는 다 포장된 지역들이에요. 자, 제가 살고 있는 마포거든요. 비가 내리면 어디로 흘러갈까요? 하수도를 통해서 한강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요. 도시에도 땅은 목말라해요. 완전히 피복이 되어 있으니까. 자, 도시 홍수가 발생하고 도시가 뜨거워지고 도시 녹지도 부족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대기 오염은 심각해지고 건조해지고 그러니까 어르신들 해수, 천식, 아토피 이런 것들이 자꾸 심각해져요. 그건 도시 질환이거든요. 자, 아토피는 우리가 태열이라 그래 갖고 보통 갓 태어난 아기들이 주로 앓는 질병이잖아요. 이 20대 청년의 손이에요. 너무 가렵겠죠. 이것도 20대 청년의 손이에요. 근데 이런 청년들이 한 일주일만 시골에 가 있으면 나와서 와요. 또 있으면 또 그래요. 왜냐하면 도시 안에 있는 온갖 화학 물질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피부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면역력에 약화죠. 그러니까 아토피나 이 천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저거예요. 저 면역 뭐라 그러죠 우리가 면역 질환을 알레르기성 질환이에요. 알레르기성 질환. 그러니까 속 안에서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것이 천식이고요. 바깥으로 나타나는 게 아토피거든요. 자, 이건 이제 산업혁명 당시에 이제 산업화되던 초기에 도시 지역이 농촌 지역보다 한 10도 정도 뜨겁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거는 1985년에 그때 저 건대에 계시던 그 이현영 교수님이 조사를 한 거예요. 왕십리가 마이너스 4도씨일 때 북한산 지역이 마이너스 14도다. 2월 달에. 겨울철에도 한 10도씨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밝혔던 논문이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우리 학생들이랑 2008년에 조사를 한 거예요. 서울을 시가지, 산림지, 공원지, 주거지로 나눠가지고 온도를 계속 2시간 간격으로 체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가 지역이 오후 2시에 평균 온도가 34도예요. 산림보다 플러스 8도가 높아요. 산림 지역이 25.9도예요. 그러니까 34도하고 25.9도면 숲이 얼마나 시원한지를 아시겠죠. 공원 지역이 한 29도예요. 주거 지역이 35도예요. 더 높아요. 시가지 지역보다. 이건 우리가 아파트를 짓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파트는 공기가 안 통하잖아요. 이게 다 병풍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엄청 오히려 이 공기 통하게 큰 길이 번쩍번쩍 있는 시가지보다도 더 더울 때가 있어요. 여름철에. 그러니까 집에 계시면 엄청 더운 거죠. 가로수길 같은 경우도 조사를 해보면 한 10도씨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막 포장이 돼 있으니까 10도씨 정도가 더 뜨거워요. 그다음에 홍수도 났어요. 이거 매년 홍수가 났잖아요. 우리 농담 삼아서 광화문 광장에 있는 거북선이 물에 뜰 뻔했다고. 실제로 이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질까요? 우리가 너무 포장을 하고 살아서 그런 거예요. 대기 오염. 사람은 먼지를 못 보고요. 개는 뭐를 못 본다 그러죠? 개는 눈을 못 보고 닭은 쌀 겨울을 보질 못한대요. 그러니까 개가 눈 오면 좋아하는 거는 뭐가 안 보이는데 뭔가 이렇게 촉촉하니까 공중공중 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 우리가 항상 살아요. 시흥도 비슷하실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못 느끼죠.
실제로 서울에 이렇게 깨끗한 거를 사진에 담을 수 있는 날은 불과 14일이에요. 2주. 비 내리고 난 다음 날 잠깐 추워질 때, 그때 아니면 이런 하늘을 못 봐요. 우리 어릴 때 교과서에서 한국의 하늘은 뭐 그렇게 배웠었어요. 요즘 학생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도시 생태계를,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할까? 이거 서울시 무슨 그 사진 공모전에서 상 받은 상이에요. 도시농업. 근데 이거 농약 주는 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설마 물 뿌리는 거라고. 근데 우리 왜 그 뭐죠 이거 약 주는 것 같아 보여가지고. 기분 너무. 네. 자,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어떻게 가꿔 나갈까? 첫 번째 이제 그 생태도시 운동인데요.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네, 역시 잘 아시는군요. 제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 화면을 일부러 넣은 거예요. 자, 생태도시 운동이라는 거를 벌이고 있어요, 최근에. 근데 생태도시 운동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태계라는 게 상당히 복잡다단한 것처럼 얘도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전원도시 운동이에요. 이거는 산업화 초기에 너무 도시가 삭막해지니까 도시 안에다 목장도 넣고 뭐 과수원도 넣고 하자라는 그런 운동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다 실패했어요. 물론 영국에 몇 군데 이런 전원도시 시범운동 사례지들은 있어요. 왜 이게 실패를 하느냐면 도시라고 하는 데는 워낙에 많은 인구가 몰려 살잖아요. 이렇게 느슨하게 토지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가인데 그 옆에 과수원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가면 여긴 주택지에서 공원 다음에 과수원은 있을 수 있는데 상가하고 과수원이 한번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수원 주인이 그냥 안 있죠. 내 땅은 왜 과수원이고 여긴 상가냐고. 최소한 나도 여기 집 좀 지켜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시에. 하여튼 그런 토지 이용 압력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못한 거예요. 그다음에 자족도시라는 것은 최소한 그 도시 안에서 직업적인 자족 뭐 이런 것들은 좀 하자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신도시 계획할 때 모든 신도시치고 자족도시라는 개념을 안 걸은 도시가 없었어요. 일산, 분당, 심지어는 시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일산, 분당은 완전히 배드타운이 돼버렸잖아요.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그냥 잠자리 공간밖에 안 됐어요. 시흥은 조금 달랐어요. 시흥하고 안산은 공단이 있었기 때문에 시흥, 안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름 자족도시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서울이라는 자력이 얼마나 셌는지 시흥도 지금은 반은 배드타운이 됐어요. 지하철권에 연결되는 데 거의 대부분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왜냐면 전국 인구의 반절 정도가 서울 인근에 모여 살다 보니까 가능하면 저렴하고 괜찮은 주거 환경을 찾아서 밖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탄을 시흥은 그 서울에 있는 한 5개 구를 띄워주고 일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를 와서도 또 뺏기는 거예요. 시민들을 서울로. 자족도시도 그래서 잘 안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색도시보다 집약도시를 좀 설명을 드리면 집약도시는 싱가포르, 홍콩 같은 도시들이에요. 사람들 모여 사는 데는 고층 같은 걸 잔뜩 놓고 나머지를 좀 녹지로 확보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 주상복합을 져서 밑에는 상가, 유치원, 뭐 동사무소 이런 게 쫙 있어서 엘리베이터만 타면 뭐라 그러나요? 또는 자전거만 잠깐 타면 그 근처에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였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걸 잘 따오는데 이걸 안 따왔겠어요. 1970년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목표가 집약도시였어요. 1도심, 5부도심. 그러니까 1도심은 중구와 종로를 중심으로 한 도심. 그다음에 5부도심은 뭐 영등포 부도심, 강남 부도심, 천호동이 부도심이었나? 왕십리 부도심, 청량리 부도심 이렇게 부도심을 만들어서 거기만 좀 집약적으로 도시를 만들고 나머지는 2층 이하의 완만한 주택들을 가지고 도시 환경을 갖추자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어떠세요? 청량리를 가보시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나 그 건너의 주거지역이나 층고가 똑같아요. 아파트하고 상가가 똑같아요. 영등포 가보세요. 영등포의 상가나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다 똑같아졌잖아요. 온 도시 전체가 집약도시가 돼버렸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러고도 계속 커나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집약도시 이론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잘 맞지는 않는 이론이었어요. 최근에 많이 하는 게 녹색도시예요. 녹색도시는 짜투리 땅이든
뭐 옥상이든 벽면이든 나무를 심거나 식물을 심을 수 있는 무조건 심자. 그래서 도시를 조금은 푸르게 가꾸자라고 하는 게 녹색 도시예요. 이런 거죠. 빗물 오면 빗물 저장해서 모아놓고 땅 속으로 침투시키고 벽면 녹화하고 옥상 녹화하고 담장 허물고 나무 심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도시에 살아야 된다라 그러면 나무도 좀 많고 녹지가 좀 많은 그런 도시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최근에 유럽 도시들도 다 이런 운동들을 해요. 이게 고양시에 있는 롯데백화점의 모습이에요. 옥상. 이거 연못이에요. 이렇게 땅에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것만큼을 옥상에 얹어놓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제도적으로도 많은 접근을 해요. 뭐 법적으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 보전적 밤섬 같은 데가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또는 도시생태계 평가제도라 그래서 도시계획하면 뭐 토지적성 평가도 하고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도 하고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개인으로서는 좀 답답하지만 그런 것도 해요. 개발행위 허가. 그래서 왜 산에 나무가 많고 경사가 있으면 택지로 개발 못하게 하고 법으로 막아놨거든요. 개인으로서는 답답한 일이지만 내 땅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만 도시 전체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제도들이거든요. 그것보다도 막강한 건 공원을 아예 지정해 버리는 거예요. 웬만한 녹지가 있으면 공원을 지정을 해야지 되는데 이럴 때는 시정부가 돈이 있어야 돼요. 그 땅을 사들일 만한. 그래서 이건 함부로 못 해요. 그리고 또 사들이지도 못하면서 공원을 지정을 해놓으면 20년 지나면 또 공원이 소멸돼 버려요. 일몰제라 그래서요. 해가 지는 것처럼 도시계획 일몰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찌됐든지 도시를 그냥 근근히 끌어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우리 정부가 시흥시를 비롯한 시 정부들이 정말 없는 예산에 시민들이 보면 공무원들 뭐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없는 예산에 이렇게 크게 한턱 못 내는 아버지들 직장 생활하시면서 근근히 욕 안 먹을 정도로 끌고 가는 거가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예요. 자, 이게 이제 서울의 1호 생태경관 보전적인 밤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큰 턱 쓰시는 아버지들 있죠, 종종. 이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큰 턱 쓰셨던 서울숲. 그러니까 경마장 부지 이전할 때 이거 지금 팔아가지고 나중에 아파트 지면 그거 사들이는 게 더 힘드니까 의회 설득해가지고 이거 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공원화 만든 거죠. 그걸 가장 잘한 분이 조순시장이라는 분이세요. 그분 때 뭐 영등포공원 지금 오비맥주 이런 거 다 이전할 때 그분이 경제학자니까 비전이 있으세요. 그 당시에 이제 전부 그게 도시계획 해가지고 아파트 짓겠다고 들어왔는데 시장님이 딱 단안을 내렸어요. 아까 호조벌 전체 호조 예산의 10분의 1 가지고 간척을 한 것처럼요. 서울시 예산의 10분의 1인가를 투자를 해가지고 그 땅을 다 샀어요. 설득의 이유는 그거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 땅을 10분의 1만 가지고 좀 어렵지만 다른 거 아껴가지고 사면 이 땅은 나중에 얼마든지 시민들한테 공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근데 이거 당장에 아깝다고 아파트를 짓게 해놓으면 절대 이만한 땅을 확보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고 그 땅을 산 거거든요. 저는 엄청난 해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그 땅을 확보를 못하면 하나를 사는데 서울시 예산의 10분의 1을 투입을 해도 못 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오비맥주 공장에 아파트가 한 50채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땅은 더 이상 시에서 사들일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100년이 돼도. 이게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도시 생태계 어떻게 회복할래? 첫 번째 토양이나 물 순환이 환경이 회복돼야 돼요. 토양 회복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옥상에다가 흙을 얹어가지고 옥상 녹화를 하시든 주머니 텃밭을 만들든 그만큼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도로 포장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곳, 풀을 심을 수 있는 곳은 풀이나 나무가 자라야지 당장에 관리하기 편하라고 전부 시멘트 바르고 보도블록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에너지 사용을 절감해야 돼요. 아니, 에너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럴지 모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너지하고 물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곳이 도시라고요. 물질은 예를 들면 음식물이에요. 에너지는 우리가 쓰는 전기를 우리 도시에서 만드나요? 전부 원자력이든 화력이든 다 끌어다 쓰는 거잖아요. 1990년대를 넘어서 가지고요. 2000년대 되면서 우리나라 각 가정에 전기 사용량이 1.5배씩 증가했어요. 혹시 그런 거 계산 안 해보셨죠? 전기요금이 1.5배 증가한 것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이 혹시 뭔지 아세요? 어머니들. 에어컨 또 뭐 있을까요? 전기밥솥 또
냉장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꼽으려면 뭐 같으세요? 컴퓨터, 자, TV 이런 것들인데요. 1.5배 증가한 것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대형 냉장고예요. 김치 냉장고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년대, 90년대 집에 냉장고 크기가 다 쬐끔했잖아요. 김치 냉장고 없었잖아요. 근데 90년대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김치 냉장고, 대형 냉장고가 들어왔거든요. 대형 냉장고하고 김치 냉장고가 들어오는 순간 전기요금은 1.5배를 더 쓰고요. 지출도 그만큼 더 커져요. 그리고 진짜로 아이러니하게도 동네에 있는 식료품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대형마트들만 성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어머니들이 시장 바구니를 들고 매일 저녁이든 심지어는 저 직장 생활하는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셨거든요. 퇴근길에 딱 그날 그 다음 날 쓸 거를 가져다가 냉장고 안에 안 넣고 파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음식들을 다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딱 차를 가지고 대형마트에 가서 이 뭐라 그러죠? 카트에다가 딱 실어가지고 가지고 가서 집에 아무데나 안 두잖아요. 일단 냉장고에 딱 정리를 해서 넣어놓으세요. 바빠가지고 한 15일간 제대로 못했더니 그거 그대로 또 쓰레기 봉투에다가 그대로 옮겨가지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우리가 그 정도 산다 그러니까 그렇다라 그러는데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거잖아요. 전기요금은 전기요금대로,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대로. 더 나쁜 거는 동네에서 수퍼를 하거나 식료품을 하는 사람들이 경제 기반이 무너져 버렸어요. 대형마트 하나 들어올 때 한 700개 정도의 그 영업장에 영향을 준다라 그러잖아요. 특히 그 신선 농산물 그런 것들은 아주 치명적인 피해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인식을 거의 못해요. 그리고 또 대형 냉장고를 집에서 없애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안 해도 돼요. 원자력 발전 안 해도 돼요. 전 국민이 대형 냉장고를 없애는 순간 중소상인들이 살 수 있고 원자력 발전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방송이나 이런 데서 정부나 그런 거를 홍보를 안 할까요? 저는 우리나라는 수출이나 대기업의 그 영향 때문에 우리가 일단 내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거 별로 홍보 안 하거든요. 근데 시민들은 저는 현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에너지 사용 절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안 잡아가요. 대형 냉장고 쓰신다고, 김치 냉장고 2개 쓰신다고 안 잡아가요. 근데 왠지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인식을 시민들이 가지실 필요성이 있어요. 녹지 많이 만들어야 돼요. 여기 공원녹지과에 계신 선생님들 계시는데요. 아까 조순 시장님 한 해 서울시 예산의 10분의 1을 가지고 녹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녹지를 만들기 위한 땅을 샀다 그러잖아요. 그런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몇 배를 줘도 땅을 구입을 못해요. 그러니까 적시에 투자를 할 때는 해야 되거든요. 녹지 확충. 근데 이게 이제 시민 세금만 가지고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유휴지를 녹지로 만들어서 뭐 몇 년 쓰고 또 다른 유휴지가 생기면 또 만들고 해나가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세금 덜 내면 되는 거고, 시 입장에서도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좋잖아요. 시민들이 나서서 녹지 만드시겠다는데. 그리고 나는 내가 만들어서 좋고 운동해서 좋고, 지나다니는 시민이나 주변에서는 녹지가 생겨서 좋고, 시 입장에선 정말 적은 돈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도시가 아름다워져서 좋고, 어느 누구도 손해날 게 없는 100년 정원이에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생물 서식 공간 확보는 이제 생태 공원 같은 것들, 사람이 못 들어가는 공간을 좀 확보하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도시에 대한 시민 의식 변화. 오늘 제가 이제 2시간 또는 앞 시간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도시를 바꾸는 것은 시민이에요. 정부를 바꾸는 것도 시민이에요. 공무원 못한다고 욕하는 것보단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아까 여기 모토가 그거였잖아요. 생명, 참여, 분권이었잖아요. 자, 생명이라는 것은 이제 생태학 관련된 내용을 하면서 우리가 왜 도시라고 하는 곳이 농촌도 살고 같이 살아야 되고 생태계도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명이라 그러면 이제 참여와 분권이잖아요. 결국은 참여와 분권이라는 게 시민 차원에서 없으면 생명도 없어져요. 세금 엄청나게 많아져요. 자꾸 이민 가고 싶어지고 우리 2세들 교육 문제도 엄청나게 문제가 돼요. 제가 너무 비약이긴 하지만 앞서 제가 왜 그 앤스펀 할머니가 그 필라델피아에 해놨더니 뭐가 없어졌느냐면요. 처음엔 흑인들이 와가지고, 흑인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물을 주고 꽃을 가꾸고 그다음에 식료 뭐죠, 이게 작물을 가꾸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면 손녀들이나 손자들이 데리러 오거나 뭐 하거나 하잖아요. 그럼 그 동네가 되게 예의 바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얘하고는 알아요, 친구니까. 근데 얘네 할머니 잘 몰라요, 교류가 없으면. 근데 이제
우리 할머니 친구라는 걸 아는데 아무리 서양 사회지만 인사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상당히 예의 바른 청소년이 되는 거예요. 만나면 인사해야 돼요. 동네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예전에 인사를 했던 거는 그런 문화들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모르긴 몰라도 아파트에서 어르신 만나가지고 아마 엄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애기들이라면 인사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소 닭보듯 하고 지나가는 친구들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동네에서 자꾸 이렇게 부딪히고 그러면 인사 안 하면 본인이 어색하잖아요. 그리고 인사를 한다는 건 나쁜 짓을 못 하는 거예요. 동네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앤스펀이 바랬던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걸 우리들이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지속 가능한 도시에 대한 시민의식의 변화고요. 생태지향적인 의식이 생활규범화되는 거예요. 이거 법으로 안 만들어도 경찰에서 안 끌어가도 우리 스스로 냉장고 줄여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고 그다음에 동네 텃밭 가꾸고 애들끼리 서로 교환하고 서로 이렇게 좀 의존하고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제 우리가 옛날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못 커나가요. 절대 우리나라가 이제 GNP나 이런 것들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나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나 그 이후처럼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수평으로 유지만 해도 다행인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꺾어지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관성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공부해라 그래서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나라도 이게 투표해가지고 좀 좋은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우리 지갑 좀 두둑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은 우리 사회 전반이 관리의 시대예요. 개발이나 발전의 시대가 아니고요. 그러면 시민들도 그것에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 관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도 잘 살아야 되고 나라도 잘 살아야 되고 우리 애들도 잘 살아야 되고 이미 부모님들이 잘 사는데 애들한테 잘 살라고 한들 부모님 봉급만큼 봉급을 못 받아오는 애들이 많아지는 거가 우리 사회에서 보면 당연한 사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우리 부모님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너는 왜 그러니? 그렇지만 그 친구들한테 기회가 우리들보다 훨씬 작아진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맞는 뭔가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생활 규범이고 살아가는 윤리고 환경 윤리고 그렇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 이런 교육을 받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제 의논을 하시다 보면 진짜 자식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까 또 우리끼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들 만들어 가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뒤에 내용은 많은데요. 이 얘기를 여기서 해버리고 뒤에 얘기를 하면 너무 사족 같아가지고 말이 조금 썰렁해져요. 이거는 이렇고요 라는 얘기가 돼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꼭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거가 그 내용이에요. 백년 정원학교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모이신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 시흥이라고 하는 도시가 내 고향 같은 느낌,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내가 내 이웃하고 교류하시고 우리 자식과 이렇게 교류하시고 그다음에 요 안에서도 어르신들도 있고 젊은 청년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 안에서 교류를 하셔가지고 우리 사회에 이게 무너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스스로 진짜 재밌게 살아가는 도시라고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를 이 과정을 통해서 꼭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앞으로 제 뒤에 오시는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내용들이 어쩌면 단편적인 지식일 수 있어요. 이미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지식이 앞에서 나와서 설명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저 뒤쪽에 계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20년 이상 뭐 이미 옥상에서 농사짓고 하셔가지고 여기 와서 뭐 박사하고 해봐도 실제로 실습해봤겠어요? 20년이 아니라 3년도 농사 안 져봤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분들보다 오히려 지식이 더 많으실 수 있어요. 그것을 서로 공유하셔야지 돼요. 각자 가지고 계시는 능력들을요. 하여튼 좋은 시간들 되시고 저도 뭐 계속 자주는 못 나오겠지만 틈틈이 나와서 선생님들 좀 활동하시는 것들을 보고 앞으로 이제 이게 기회가 돼서 1기 다음에 2기, 3기 계속 좀 양성이 되면 시흥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정원, 그러니까 커뮤니티 가든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들이 뭉쳐내는 그런 조직은 아직까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실험을 못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뭐랄까 사명감을 좀 가지시고 이 프로그램을 정말 멋있게 한번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교육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은 활동을 하기 위한 사전 단계거든요. 그게 이제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끼리 자치 조직을 만드셔서 계속 이런 활동을 1년, 2년, 3년 해나가셔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좀 중요한 시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